삼국지에서 그 존재조차 실존이냐 가상이냐 의견이 분분한 인물이 있으니 맹획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맹획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진수는 촉서에 맹획에 대한 서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갈량전에서 그 제갈량의 남정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봄에 남쪽을 정벌하여 가을에 돌아왔다, 이게 다입니다. 그나마 2회전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맹획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국 학자들이 맹획은 무시공이다, 그 존재하지 않는 공, 즉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시공의 유래가 그 사기에 나오는 자어부라는 일종의 계몽용 가상 스토리인데 여기 등장인물입니다. 이름부터가 가상인물이죠. 우리말로 치면 어느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이 허구남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맹획을 가상인물로 보느냐? 일단 정사에 안 나오는 게 크죠. 그 옹계는 나오는데 왜 맹획은 없냐? 맹획은 하나의 상징적인 허구의 인물이다. 이름부터 획 아니냐? 이게 포획할 때 그 획입니다. 7번 포획했다는데 하필 그 장수 이름이 획이냐? 이 뜻이죠. 다만 맹획의 이름이 진수의 삼국지에 등장하지 않는 게 그 전술의 뜻이 남정 자체의 기록이 상당히 부실해요. 실제로 남중 관련 인물이 몇 명 안 나옵니다. 대신 그 한진춘수, 양양기, 화양국지, 즉 다른 복수의 기록에 맹획이 등장합니다. 특히 화양국지에는 맹획의 서사가 자세하게 나오죠. 거기다가 남정 이후 그 맹획과 함께 등용되는 맹염의 경우 그 제갈량의 마지막 국벌 때 참전하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맹획을 실존 인물로 봐요. 다만 맹획을 7번 사로잡아서 7번 풀어주었다는 칠종칠금은 그 허구에 가깝습니다. 그 제갈량이 5월에 노수를 건너서 일 다 보고 가을에 돌아왔다 되어 있는데 7번을 싸울 정도로 물리적인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 조비가 대촉전선을 버려두다시피 했지만 언제 급변 사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갈량은 남정을 속전속결로 끝내려 했을 것이지 계속 풀어주고 싸우고 반복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맹획이 실존 인물이라면 그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소설 연이나 2차 창작물 등에서는 맹획을 2인, 즉 만족으로 보죠.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맹획의 맹씨는 건영 맹씨로 남중 8대성의 하나입니다. 남중 8성은 외우기 쉬워요. 총, 누훈, 이모, 양맹. 청나라 때 비문이 하나 발굴되는데 바로 맹효거비입니다. 이 비문의 주인은 맹광, 그 자가 광종이라는 인물인데 그 맹획보다 훨씬 전시대 사람이에요. 참고로 당시 총나라에도 유비, 유선, 이대를 모신 맹광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 맹광은 아닙니다. 그 한자가 달라요. 이 비문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는데 전한 또는 후한 그 초중기로 봅니다. 그 비석 자체도 상당히 귀하게 장식되어 있고 그 비문 자체도 상당한 명문입니다. 그 내용도 엄도군의 후손이다. 군이라는 게 자기 없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의 군이라 했어요. 그 자체로 그 지역 땅을 점유하고 있는 유지라는 거죠. 그 엄도가 어디냐면 당시 그 촉군 신도현이에요. 한나라 때 맹씨가 그쪽 지주였다는 역사적 근거가 되는 발굴인 것이죠. 즉 이 맹광이 세력을 가진 호족 사대부집 사람이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군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자기는 아니라 했죠. 이게 삼국지 시대에는 보통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 왕자들이 뭔가 눈밖에 나서 자기를 박탈당한다. 그러면 후에서 군으로 강등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박탈하지만 그 땅의 시급은 보장해준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왕족이니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겠죠. 즉 군은 자기는 없는데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다. 그리고 이 맹획을 보면 당대 그 한인과 이인들 모두에게 지지받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는 후대에 맹획을 그 오현신 중 하나로 모시기도 했어요. 그 오죽하면 맹획이 목이 잘렸는데 그 도수를 부려서 목을 이어붙이니 촉 장수들과 병사들이 도망가고 제갈량을 붙잡았다, 이런 전설도 있죠. 즉 맹획의 집안은 한나라 때부터 그 지역에 뿌리 깊게 군림하던 호족이다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맹획이 이 남중의 반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먼저 이 남중의 모반은 그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그냥 이민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다른 지역들과는 다소 다릅니다. 117년의 기록을 보면 익주자사가 이곳의 모반을 토벌하여 3만 명을 목베고 36개 종족을 굴복시켰으며 황색끈을 찬 관리 60여 명을 사로잡았다. 여기서 관리의 황색끈은 한나라 관제상 녹질 200석 이상의 관리를 뜻합니다. 지역 관리와 이민족이 합심해서 모반을 일으켰다는 뜻이죠. 제갈량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항상 통제 밖에 있다가 유비가 죽고 제갈량이 국상으로 병사를 일으키기 곤란할 때 그때를 틈타서 모반한 건데 그 주요 대성 호족 인물이 옹계입니다. 그리고 그가 손잡은 이민족의 대장이 고정원이에요. 진수의 삼국지에는 고정으로 나오죠. 제갈량 때나 그 100년 전이나 같은 형태의 모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민족들이 옹계의 말을 안 듣습니다. 전쟁에 차출되기도 싫고 자기 부족 각자 도생을 도모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때 옹계가 건영 출신 맹액을 이민족들한테 보냈다. 사실 당시에 건영은 없었어요. 후대에 기록할 때 그 시대에 맞게 지명을 고친 거죠. 건영은 제갈량이 남정 후에 익주를 쪼개서 신설하는 군입니다. 옹계가 맹액을 보낸 게 뭘 뜻하느냐? 이 맹액이 맹씨의 가주로서 한족들과 이민족들을 아우르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맹액이 구라를 칩니다. 니들 제갈량이 뭘 요구하는지 아느냐? 검정개 300마리. 근데 전박이면 또 안 된단다. 진드기 뇌 서말. 니들 진드기 뇌 하나하나 발라낼 수 있냐? 그리고 유자나무 3000그루를 달라 그러는데 3장 이상짜리여야 된단다. 3장이면 9m예요. 유자나무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민족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요구였던 것이죠. 물론 제갈량이 진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맹액이 말로 구워 삶은 건데 이에 이민족들이 에이 그럼 싸워야겠다. 그런데 막상 제갈량이 내려오니까 옹계가 그 고정원의 부하한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옹계의 자리를 맹액이 대신하게 돼요. 당시 옹계가 이염의 회유에도 지금 그 천하의 책력이 3개나 되는데 그 위나라를 따를까 오나라를 따를까 촉을 따를까 고민이로다. 이런 오만방자한 말을 하던 인물이죠. 거기다가 이 모반 자체도 사섭의 모략에 참가해서 그 송권의 사주를 받고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정식 부임하는 태수 장예를 오나라에 팔아버리는 거죠. 즉 옹계는 이미 규모 있는 군벌을 유지하고 있던 세력이었습니다. 이 호족 군벌을 그대로 흡수할 정도로 맹액 집안이 그 정도 집안은 되었다. 자, 그런데 맹액이 한번 패합니다. 그리고 7종7금했다 나오는데 실제로 화양국주에 7번 사로잡고 7번 풀어주었다 되어 있어요. 다만 전술했듯이 서사상 그렇게 싸울 물리적 시간이 나오지 않고 제갈량이 취할 만한 효과적인 전략 전술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7종7금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남중 8성 중에 모반에 동조하지 않은 성씨로 추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흔씨예요. 그 흔습이 별 다른 그 전공이 나와있지 않는데 영궁까지 오릅니다. 후술하겠지만 그 맹씨들은 협조를 해서 벼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7대성 토벌의 상징 아니냐. 다만 저는 이걸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 7종7금의 전투는 있었대. 이 7번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봐요. 2회전을 보면 2회가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우리 쌀 없어서 집에 갈 거다. 그러니 반란군들이 방비를 허술하게 하기 시작했다. 이에 2회가 군을 몰아쳐 제갈량과 합류하게 되었다. 아마 맹액이 사로잡힌 때는 이 직후일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맹액과 같이 사로잡힌 호족들을 다 풀어줬을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뒤를 밟아서 각 무리들의 근거지 위치를 확보하고 순회했을 겁니다. 사실 토벌은 이때 한 번의 전투로 끝났다고 봐요. 그런데 제갈량은 원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7종7금 편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갈량이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그 행정구역을 완전 개편합니다. 그리고 징병, 세수 이런 걸 다 짜놓고 가요. 그냥 반란군을 토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고 호구조사죠. 이런 걸 파악하는데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포로를 풀어주고 뒤를 밟는 것입니다. 이래서 남정이 빨리 끝난 거예요. 그 제갈각의 단양토벌 같은 경우에도 그 양태는 비슷했습니다. 그 지방 모반 세력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모반하고 나서 광군이 와서 대충 싸우다 안 된다. 그러면 깊이 숨습니다. 그리고 가면 또 나와서 활개쳐요. 그래서 제갈각이 단양토벌한다 했을 때 그거 안 될 거다 한 거예요. 이걸 제갈각은 청야를 해서 산속에 숨은 애들이 배고파서 나오게 하고 걔네들을 잘 먹여주고 회유하면서 산에 숨어있던 애들도 나오게끔 하는 이른바 청야 플러스 시간 끌기죠. 다만 제갈량은 속결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포로들을 풀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을 겁니다. 제갈량이 이후 남중을 식민지로 삼아서 막대한 북벌 물자들을 옮겨가는데 이런 전략 전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심지어 비군까지 차출해 갑니다. 그 무당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예병들은 왕평이 이끌게 되죠. 이건 아주 예전에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맹액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면 맹액이 어사중승에 오릅니다. 이민족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감찰직이에요. 기존 남중대성 호족들 관리를 맡긴 겁니다. 거기다가 웬만한 전공이 없으면 이런 관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갈량의 남정작전에 맹액이 처음 사로잡혔을 때 협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맹염 같은 경우도 보안장군에 오르죠. 이 보안장군이 이름뿐인 명예직이긴 한데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에요. 보안장군, 복한장군, 안한장군 이런 장군직 자체가 광무제의 공신들이 받던 직입니다. 그리고 이 남정에서 주요 전공을 세운 2회가 보안장군 동격인 안한장군을 받아요. 게다가 후일 위나라 출신 항장 중에 보안장군을 거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강유입니다. 그 당시 제갈량이 회유한 그 맹획
맹액, 맹염 이런 애들이 공을 세웠다는 겁니다. 참고로 맹염은 맹액이랑 같은 맹씨이긴 한데 그 뿌리가 좀 달라요. 맹염은 주제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 맹씨죠. 반면에 맹액은 건영 사람이라 되어 있거든요. 건영 맹씨인 겁니다. 이 두 맹씨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뿌리는 같습니다. 근데 이 둘이 형제지간이나 같은 집안이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액을 그 이민족으로 보는 관점의 그 근거 중 하나가 그 건영맹씨가 주대맹씨에서 분가되어 남중에서 이민족들과 동화되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다만 그 맹액이 옹계의 뒤를 잇는 거 보면 그 일반적인 이민족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유지 호족 대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맹액은 어사중승으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일단 제갈량의 남정 전후 처리를 자세하게 볼까요? 익주를 고쳐 건영이라 하고 건영과 월수를 쪼개서 운남군을 설치하였다. 여기다 건영과 장가를 또 쪼개어 흥고군을 설치하고 잘 치는 애들은 비군으로 자출하여 데려가는 동시에 좀 떨어지는 애들은 남중 팔성 호족들에게 분배하여 오부도위를 두었다. 이 도위들을 오자라고 불렀다. 특히 이 8대성 중 사성이 이 직을 세습하여 이들을 사성오자라고 불렀다. 상당히 세세하죠. 이런 내용이 정사에는 나오지 않고 화양국지에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화양국지가 지리, 행정, 특산물 이런 게 주요 정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지로서 상당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통치체제를 만들어놔도 이민족들이 말을 안 듣더라. 촉 조정해서 대성들에게 재물을 내놓게 하여 말 안 듣는 사나운 놈들을 모병하여 군대로 쳐넣었다. 참고로 그 재물을 내놓는 대신 그 대성들의 군직 세습을 보장해 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민족들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적극 군에 입대했겠죠. 이렇게 되니 한인과 이인, 짬뽕 군대가 탄생하게 되고 재물을 탐하는 이민족들은 점차 한인화되었다.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맹액 머리에서 나왔다고 봐요. 맹액이 남정 때도 호족들과 이민족들 교두보 역할을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체제를 어사중승으로서 계속 감찰, 관리했을 겁니다. 제갈량도 이런 맹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사중승의 중직에 발령했겠죠. 즉 맹액은 쉽게 말하면 남만 총독부 총독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물론 남중의 병권은 도독 2회나 그 후임, 장익 등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치적인 영향력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죠. 제갈량이 남중 통치체계 마련에 그의 의견을 안 물었을 리 없고 의견을 제안하고 그 정책들이 잘 추진되는지 현지 관리들을 감찰하는 역할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민족의 한인화 그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민족 말살 정책. 다만 그 남만인들의 한족 동화 정책의 방법론은 핍박보다 돈으로 꿰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책에 맹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최소한 훨씬 후대의 일본 놈들 정책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이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오리 깨우며 이르기를 내 장군의 맹액편을 잘 보았어. 삼국지 8 그 리메이크도 출시되었는데 그 맹액의 그 통무지정매 평가를 듣고 싶소. 이에 손찬이 형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 하나하나 울조리기를 맹액이 활을 잘 쏘았다거나 그 말을 잘 탔다거나 힘이 셌다는 기록은 없어. 그리고 맹액은 그 토착화된 호족의 일원으로 그 근본은 사대부 집안에 가주일 가능성이 높소. 하여 그 교양으로서의 기본적 소양 정도만 탑재했다고 본다면 무력은 72 정도 주고 싶소. 그렇다면 통솔은 어떻소? 맹액이 비록 옹게이디를 이어 반란군을 지휘하였으나 알다시피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러나 그 모방군들이 이탈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따른 건 사실로 보여. 그가 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면 그 제갈량의 허브나 그 이간책 등의 와해 시도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오. 그러므로 통솔은 80 정도 주면 적당하겠소. 그렇다면 지력은 어떻소? 맹액이 여타 군략이나 판때기를 짠 기록은 없어. 다만 그 좋은 집안 출신이 최소한의 학문과 병서는 접했을 것이오. 그 맹액이 선두로 보이는 맹강의 묘비에도 그는 여러 학문을 탐독하였다 나와있지 않겠소? 그럼에도 간단하게 패했으니 큰 점수를 주긴 어렵소. 38 그 리메이크의 평과 비슷하게 52 정도면 적당하겠소. 정치는 어떻소? 맹액은 모반하였을 때도 그리고 항복하여 초기에서 일할 때도 만족과 한족을 연결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였소. 그의 정치력은 이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오. 다만 예를 들어 그 촉과 재정과 같은 큰 족적을 남기지 못하였으므로 81 정도 주겠소. 그렇다면 매력은 어떻소? 당대 지역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였고 그의 재산은 후대에 계속되었소. 그는 항장임에도 중용되었고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으니 대성인 그 맹씨 집안의 사내답게 남다른 인품이 있다 생각되어 그 매력은 한 90을 줄만 하오.
이에 듣던 공손월이 수고 많았어. 이제 고구마 말랭이를 내놓으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기가 차서 아니 그 평은 내가 했는데 그 삭은 왜 장군에게 돌아가오? 이에 공손월이 자세를 고쳐잡더니 그 동탁은 공을 세어받은 수천 필의 비단을 그 모두 부하들에게 나눠줬다 하오. 그 장군은 은혜와 위험으로 사해를 포섭하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그릇은 동탁보다 작단 말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이는 필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연발하며 관부고의 열쇠를 내어주고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보면 매력적인 남자 맹에게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